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 정희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 선자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희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선자와의 만남은 언제나 그녀에게 활력을 주었다. 여보, 선자 언니 몇 시에 온다고 했지?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도현이 물었다. 62세의 정희와 64세의 도현은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부부였다. 도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희는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켜왔다. 6시쯤이면 올 거야. 오늘은 다영이도 함께 온다고 하더라.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선자의 딸 다영을 본 지도 꽤 되었기 때문이다. 선자와 정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같은 반에서 만나 대학 시절까지 붙어 다녔고 각자 결혼한 후에도 가족 모임을 자주 가졌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함께 놀이터에 나가고 학부모 모임에도 같이 참석했다. 서로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오후 6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며 선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야 왔어. 언니. 정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선자 뒤로 키가 크고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다. 다영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다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32세의 다영은 대학을 졸업한 후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최근 연인과 헤어진 후 외로움을 많이 탔고 그래서 선자가 자주 딸을 데리고 다녔다. 어머, 다영아. 정말 예뻐졌구나. 언제 이렇게 숙녀가 됐니? 정희가 다영의 손을 잡으며 반겼다. 거실에서 도현이 일어나 인사를 받았다. 어서 와요, 선자씨. 그리고 도현의 시선이 다영에게 머물렀다. 다영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다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도현은 다영의 맑은 눈동자에서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다영은 도현의 차분하고 성숙한 매력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자, 이제 밥 먹자. 김치찌개 끓였어. 정희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선자와 정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근황, 동창들 소식, 건강 이야기까지.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의 대화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다영아, 요즘 어때? 일은 재미있어? 정희가 물었다. 네, 바쁘긴 하지만 보람있어요. 다만, 다영이 잠깐 망설였다. 요즘 좀 외로워요. 아직 젊은데 뭔 외로움이야. 좋은 사람 곧 나타날 거야. 선자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도현은 다영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여성이 외롭다니. 문득 자신의 지나간 청춘이 그리워졌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다. 도현 씨는 회사 일이 어때요? 다영이 도현에게 물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도현은 마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 네. 작은 회사라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현의 대답에는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다. 식사 후 선자와 정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거실에는 도현과 다영만 남았다. 커피 드실래요? 다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좋죠. 도현이 대답했다. 다영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도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날씬한 어깨선과 단정한 자세가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여기요. 다영이 커피를 건네며 옆자리에 앉았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도현의 코끝을 스쳤다. 감사해요. 도현이 컵을 받으며 다영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저씨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영의 질문에 도현은 당황했다. 젊었을 때요? 글쎄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멋있으셨을 거예요. 다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영 씨야말로 정말 똑똑하고 예쁜 것 같아요. 도현의 말에 다영도 미소를 지었다. 그때 주방에서 선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황급히 거리를 두며 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선자와 다영이 집에 돌아갔다. 현관문을 닫으며 정희가 말했다. 다영이 정말 많이 컸구나. 어른스럽고 예뻐졌어. 그러게요. 도현의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영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기 전까지 다영과 나눈 대화를 되새겼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손끝의 감촉까지.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설렘을 지울 수 없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영도 비슷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현의 차분한 목소리와 성숙한 매력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엄마, 정의 이모 남편분 참 좋은 분이시네요. 그래, 도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의가 복이 많지. 선자는 딸의 말에 담긴 뉘앙스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렇게 네 사람의 인생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크랙으로 변할 것이었다. 다영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도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다영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밝은 미소, 맑은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눈 대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다. 젊은 직원들이 SNS 이야기를 할 때면 문득 다영이 떠올랐다. 그녀도 분명 SNS를 할 텐데 어떤 일상을 사는지 궁금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멍하신 것 같은데. 직원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현은 혼자 근처 카페로 향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평소 같으면 뉴스나 업무 관련 메시지를 확인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앱을 터치했다. 인스타그램이었다. 도현은 원래 SNS에 관심이 없었다. 계정은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팔로잉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검색창에 이다영이라고 입력했다. 몇 개의 계정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 프로필 사진을 보니 지난주에 만난 그 다영이 맞았다. 계정은 공개되어 있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영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다영의 인스타그램에는 일상적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 회사 근처에서 찍은 풍경,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들. 사진 속 다영은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도현은 하나하나 사진을 보며 그녀의 일상을 엿봤다. 팔로우를 해야 하나? 도현은 고민했다. 팔로우를 하면 자신의 관심이 드러날 것 같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결국 도현은 팔로우 버튼을 눌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현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정희가 물었다.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도현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도현은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다시 핸드폰을 꺼내 다영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 퇴근 후 집 근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오늘도 하루 수고했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도현은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곧 후회했다. 너무 빨리 반응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30분 후 도현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다영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해요. 도현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이 참 보기 좋네요. 답장은 금세 왔다. 에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아저씨는 SNS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신기해요.
원래 잘 안 하는데. 요즘 시작해 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일상을 기록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저씨도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얘기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다영은 회사 일 얘기를, 도연은 사업 이야기를 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아, 너무 늦었네요.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할 텐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젊은 사람과 이야기하니까 신선하네요. 아저씨는 참 매력적이네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다영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도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매력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과찬이에요. 그럼 내일 봐요. 좋은 꿈 꾸세요. 네, 아저씨도 좋은 꿈 꾸세요. 대화를 마치고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영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말들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일 뿐이야. 도현은 스스로를 달랬다. 친구 딸이니까 친근하게 대화한 것뿐이고 다영도 예의상 그런 말을 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호감 이상임을 알고 있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도현과 다영의 메시지 교환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근황을 묻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점차 깊어져 갔다. 다영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도현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오늘 상사가 너무 화를 내서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죠. 하지만 다영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저씨가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고마워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도현은 다영에게서 위로와 활력을 얻었고 다영은 도현에게서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나자 메시지는 더욱 빈번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다영의 메시지였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그녀와의 대화였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핸드폰만 보고 있네. 정희가 물었다. 아, 회사 일 때문에 메시지가 좀 많이 와서요. 도현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증거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편 다영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고 도현의 메시지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핸드폰만 봐? 남자친구 생겼어? 친구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다영은 답변을 흐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대화는 계속되었다. 아직은 메시지로만 이어지는 관계였지만 이미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친분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달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 주고받던 메시지가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아침 인사부터 밤 안부까지 두 사람의 하루는 서로의 메시지로 채워졌다. 도현은 회사에서도 틈날 때마다 다영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점심시간이나 회의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에도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다. 다영 역시 업무 중에도 도현의 메시지가 오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다. 요즘 커피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좋은 곳 아세요? 다영의 메시지를 본 도현은 잠시 고민했다. 지금까지는 메시지로만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는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제가 아는 좋은 카페가 있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가볼까요? 메시지를 보낸 후 도현은 후회했다. 너무 직접적이었나? 하지만 다영의 답장은 의외로 빨랐다. 정말요?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후에 시간 어때요? 정희가 동창회 모임 간다고 했거든요. 네. 몇 시에 만날까요? 이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다.
도연은 설렘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친구의 딸과 둘만 만난다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모두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영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다음 날 오후 3시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도연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다영도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다영이 밝게 인사했다. 실제로 만나니 메시지로 대화할 때와는 다른 설렘이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찾아오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도현도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카페 안쪽 구석진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메시지로만 나누던 이야기들을 직접 들으니 더욱 생생했다. 이 카페 정말 좋네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다영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예전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가끔 오는 곳이에요. 조용해서 생각하기에 좋거든요. 아저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시는 분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도 깊으시고. 그렇게 보여요? 도연은 다영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 새로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더욱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다영은 최근 헤어진 남자친구 얘기를, 도연은 젊었을 때의 꿈과 현재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결혼 생활이 가끔 무료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5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연애를 오래 하면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다영이 공감하며 답했다. 다영 씨와 이야기하면 예전에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아저씨와 이야기할 때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둘 다 이 만남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시간 남짓한 만남이 끝나갈 즈음 도연이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나눠서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오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헤어지는 지점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럼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도현이 먼저 말했다. 네, 아저씨도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다영이 몸을 돌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도현은 아쉬움을 느꼈다.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어졌다. 도현은 정희가 모임이 있거나 외출하는 날을 이용해 다영과 만났다. 다영도 퇴근 후나 주말 오후에 시간을 내어 도현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세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도현이 차를 가져와 조금 먼 곳의 카페로 갔다. 드라이브하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웠다. 아저씨 차에서 나는 향수 냄새 좋아요. 다영이 말했다. 정말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도현은 은근히 기뻤다. 아저씨는 모든 게 세련되세요. 차분하면서도 남성적이고. 다영의 칭찬에 도현은 얼굴이 붉어졌다. 3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다영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고마워요. 다영이 말했다. 비 오는데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금세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세게 내렸다. 결국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느끼는 다영의 존재감은 도연을 설레게 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영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다영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저도 그래요. 아저씨와 있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요. 비가 그치자 다영이 차에서 내렸다. 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도연을 바라봤다. 아저씨, 우리 이렇게 만나도 괜찮은 걸까요? 도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니까요.
네, 좋은 친구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은 정희 옆에 누워서도 다영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 다영 역시 자신의 침대에서 도현과의 만남을 되새기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한 달 후 5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먼 곳의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다영이 도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아저씨, 저 이상한 건가요? 뭐가요? 아저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도현의 심장도 빨라졌다. 자신의 감정을 고백받는 것 같았다. 다영 씨. 도현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선이 무너졌다. 호텔 라운지에서 나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다영이 속삭였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호텔에서의 그날 이후 도현과 다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 깊은 감정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더욱 빈번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숨겨야 할 것들도 많아졌다. 도현은 집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되었고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겼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곁에 두었다. 여보, 요즘 핸드폰을 왜 그렇게 끼고 살아? 정희가 웃으며 물었다. 아, 요즘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연락이 자주 와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스스로도 어색했지만 다영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한편 다영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어머니 선자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들었다. 특히 도현과 만난 날 저녁에는 기분이 좋아서 표정 관리를 하기 어려웠다. 다영아,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졌네. 선자가 딸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냥 회사 일이 잘 풀려서요. 다영도 얼버무렸다. 어머니에게 정말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혹시 좋은 사람 생겼어?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영은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다. 선자는 딸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도현과 다영의 만남은 이제 주 2-3회로 늘어났다.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더욱 은밀한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외곽의 조용한 카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레스토랑, 때로는 다영의 원룸까지. 어느 날 오후 도현이 회사에서 일찍 나와 다영의 집에 갔다. 정희는 동창회 정기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다. 이렇게 집에 와주시니까 좋아요. 다영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저도 좋아요. 조용하고 편안해서. 도현은 다영의 집 분위기를 둘러봤다.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그녀와 잘 어울렸다. 아저씨,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게 괜찮은 걸까요? 다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정의 이모와 엄마 생각하면. 그리고 이모부의 가정을 흔드는 것 같아서. 도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영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지만 도현이 다영의 손을 잡았다. 다영 씨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아저씨가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죄책감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도현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정희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정희가 물었다. 네, 그냥. 계약이 잘 성사되어서요. 도현은 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도현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도현이 황급히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누구야? 정희가 물었다. 회사에서. 내일 회의 자료 확인하라고요. 도현은 어색하게 답했다.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남편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희는 도현이 외출할 때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을 발견했다.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어? 정희가 물었다. 아,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있어서요. 도현은 넥타이를 매며 답했다. 요즘 미팅이 참 많네. 주말에도 나가고. 경기가 어려워서 더 열심히 해야죠. 도현의 답변에는 확신이 없었다. 한편 선자도 딸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다영이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보다 예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면 기분이 좋아 보였다. 다영아, 요즘 정말 예뻐졌다. 무슨 비결이 있어? 그냥 운동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다영은 거울을 보며 답했다.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엄마 눈에는 확실히 연애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다영의 반응이 평소보다 강했다. 선자는 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다. 정희가 집 청소를 하다가 도연의 서재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다.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었는데 2인분으로 되어 있었다. 회사 접대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영수증 날짜가 도연이 혼자 외출했다고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도연의 옷장을 뒤져봤다. 평소 입지 않던 셔츠들이 눈에 띄었고 새로 산 향수도 발견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저녁 정희는 도현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여보, 이 영수증 뭐야? 호텔 라운지 영수증을 내밀었다. 도현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아, 그거. 중요한 고객과 미팅했어요. 누구와? 새로 알게 된 바이어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정희는 남편의 답변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평소 같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텐데 오늘은 다른 면이 있었다. 그날 밤부터 정희는 본격적으로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핸드폰 사용 패턴, 외출 시간, 옷차림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다. 동시에 선자도 딸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다영의 외출 시간과 도연의 외출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선자는 다영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메시지 알림을 받다. 도현이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선자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선자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두 어머니와 아내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40년 우정과 35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 폭풍의 전야였다. 의심이 시작된 이후 며칠 동안 정희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도현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는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과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정희는 3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도현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고 불륜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의 변화는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여보, 오늘 또 회사 일로 나가야 해요. 도현이 주말 오후에 말했다. 또?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죄송해요.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어쩔 수 없어요. 도현은 시선을 피하며 답했다. 정희는 남편이 나간 후 서재를 다시 뒤져봤다. 신용카드 명세서, 영수증, 그리고 평소 없던 물건들까지. 그러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다. 안에는 여성용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정희의 손이 떨렸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면 굳이 이렇게 숨겨둘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일까? 한편 선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다영의 핸드폰에서 도현이라는 이름을 본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설마 친구의 남편과 자신의 딸이 그런 관계일 리는 없겠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다영아, 너 요즘 도현 아저씨와 연락 많이 해?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다영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궁금해서. 정이랑 통화할 때 도현 씨가 너한테 안부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아, 그냥. 가끔 안부 정도요. 다영은 시선을 피하며 답했다. 선자는 딸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섰다. 분명 뭔가 있었다. 그날 저녁 선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40년 친구에게 이런 의심을 품는 것이 괴로웠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정희야, 나 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 응, 뭔데? 도현 씨가. 요즘 어때? 평소와 다른 것 같지 않아? 정희는 순간 긴장했다. 친구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다영이가 도현 아저씨 얘기를 자주 해서. 혹시 평소보다 다영이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정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현의 변화, 여성용 목걸이, 그리고 이제 친구까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 선자야, 혹시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사실은 다영이 핸드폰에서 도현 씨 이름을 봤어. 메시지가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 두 친구는 전화기 너머로 침묵했다. 각자의 의심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희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 응, 그래.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 다음 날 오후 두 친구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다. 40년간 함께 해온 친구 사이였지만 오늘만큼은 어색했다. 정희야, 혹시 도현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한 적 있어? 선자가 먼저 물었다. 정희는 지난 몇 주간 발견한 것들을 털어놓았다. 핸드폰 사용 패턴의 변화,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 그리고 여성용 목걸이까지. 선자도 다영의 변화에 대해 말했다. 화장에 신경 쓰는 것, 자주 외출하는 것, 그리고 기분 좋아하는 모습까지. 설마. 정말 설마. 정희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선자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닌 것 같아. 두 친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 각자 남편과 딸을 미행해 보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도현이 또다시 회사 일이라며 외출했다. 정희는 멀리서 남편을 따라갔다. 도현은 시내 한 호텔로 향했다. 동시에 선자도 다영을 따라갔다. 다영도 친구와 만난다며 외출했는데 방향이 같은 호텔이었다. 정희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을 목격했다. 도현과 다영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5년간 믿어온 남편이, 그리고 40년 친구의 딸이 이런 관계였다니.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선자도 비슷한 시각에 호텔 근처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딸과 친구의 남편이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미 본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선자도 마찬가지였다.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희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왔다. 일은 잘 끝났어? 정희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도현은 여전히 거짓말을 했다. 정희는 남편의 거짓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다. 다영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친구와 잘 만났어? 선자가 물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재미있었어요. 다영도 거짓말을 했다. 선자는 딸의 거짓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날 밤 두 친구는 각자 잠들지 못했다. 40년 우정과 35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정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였다. 호텔에서 두 사람의 밀회를 목격한 후 일주일 동안 정희는 복수를 계획했다. 단순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배신한 남편과 40년 친구의 딸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해주고 싶었다. 정희는 탐정처럼 증거를 수집했다. 도현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다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신용카드 명세서도 복사해두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사진으로 찍어뒀다. 선자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40년 친구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배신이었다. 며칠 고민 끝에 정희는 결정했다. 조용히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모든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선자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도연이도 있으니까 가족처럼 편하게. 정희가 전화를 걸었다. 정말? 좋아, 다영이도 데리고 갈게. 응, 다영이도 꼭 데리고 와. 오랜만에 내 식구가 함께 모이는 거니까. 선자는 친구의 제안에 기뻤다. 최근 다영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정희와 도연을 만나면 딸의 상태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토요일 저녁 6시 선자와 다영이 정희네 집에 도착했다.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와, 정희야.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선자가 감탄했다. 특별한 날이니까. 정희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선자는 눈치채지 못했다. 다영은 도현과 마주치자 순간 당황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어색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인사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다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도현도 마찬가지로 어색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처음 30분간은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동창들 근황까지. 선자와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도현과 다영은 최대한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다영아, 요즘 연애는 어때? 좋은 사람 없어? 정희가 갑자기 물었다. 다영은 깜짝 놀랐다. 아, 아직 없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혹시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도 있어? 다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현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냥 아직 인연이 안 되나 봐요. 그럴 리 없어. 분명 어딘가에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정희의 시선이 도현에게 향했다. 도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영이 같은 여자라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하지 않아요? 도현은 당황했다. 네. 그럼요. 좋은 분이시죠. 어떤 점이 좋아 보여요? 정희가 계속 물었다. 그냥 착하고 예쁘고. 도현의 답변은 어색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눈치챈 선자가 화제를 돌렸다. 정희야, 이 나물 어떻게 만든 거야? 맛있다. 아, 그냥 평소대로 만든 건데. 그런데 선자야, 나 오늘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정희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게 뭔데? 선자가 궁금해했다. 사진이야. 요즘 찍은 재미있는 사진들. 정희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호텔에서 나오는 도현과 다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현은 사진을 보며 말을 잃었다. 선자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야?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야.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지.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희야, 이건. 선자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정희가 다른 사진들을 더 꺼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한 장 더 볼까? 정희가 핸드폰을 꺼내 도현과 다영의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 이것도 재미있어.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은 거야. 아저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등의 메시지들이 화면에 떠 있었다. 다영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이모 이건 뭐야? 설명해봐.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도현이 일어났다. 정희 씨, 이건 제가. 앉아. 정희가 소리쳤다. 3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친구 딸과 이런 짓을 하다니. 선자는 사진들을 보며 손이 떨렸다. 다영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 죄송해요. 다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40년 친구의 남편과 이런 짓을 했다고. 선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너 정신이 나갔어? 식탁 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이건 신용카드 명세서야. 호텔비, 선물비까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건. 정희가 여성용 목걸이를 꺼냈다. 우리 집에서 발견한 거야. 누구 걸까? 다영의 목에 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지?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선자가 다영의 뺨을 때렸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엄마. 다영이 울면서 뺨을 만졌다. 당장 일어나. 집에 가자. 선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선자야, 잠깐. 정희가 말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더 뭘 말해? 이미 충분히 봤어. 40년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사이는 오늘로 끝이야. 선자는 말없이 다영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도현도 따라 일어났지만 정희가 막았다. 당신은 어디가? 우리 둘이 할 얘기가 남았어. 도현은 다시 앉았다. 선자와 다영이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35년이야, 35년. 정희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폭로의 날 이후 네 사람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40년간 이어져 온 우정과 3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모녀 간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선자는 그날 밤 다영을 집에서 내쫓았다. 딸의 눈물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었다. 40년 친구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선자가 소리쳤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영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용서? 40년 친구의 가정을 망가뜨린 내가 용서를 바라. 선자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다. 난 너 같은 딸 없어. 다영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정의 이모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다영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사과? 이미 늦었어. 내가 한 일은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다영은 짐 한 가방만 들고 집을 나섰다.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아 일단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다. 핸드폰에는 도현의 메시지와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을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정희와 도현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선자와 다영이 나간 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희 씨.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하지 마.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3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친구 딸과 바람을 피우고 나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언제부터였어? 정희가 물었다.
몇 달 전부터요. 몇 달 동안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산 거야? 죄송합니다. 그만 말해.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 정희가 소리쳤다. 당신이 정말 죄송하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정희는 그날 밤 도현을 안방에서 쫓아냈다. 도현은 서재에서 잠을 잤지만 사실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영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지금 연락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이혼 결심을 굳혔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었다. 이혼해요. 정희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선언했다. 정희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지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정희가 비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이미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도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혼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도현은 결국 집을 나가야 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다.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직원들도 사장의 변화를 눈치챘다. 며칠 후 도현은 다영에게 연락했다. 둘이 함께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했다. 다영 씨 괜찮아요? 도현이 전화로 물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다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걸요. 그래도 만나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거예요. 둘은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미래 장소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다영이 먼저 말했다. 제가 아저씨를 유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제가 더 나이가 많고 기혼자였는데 제 잘못이 더 커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되돌릴 수도 없었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다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고민했다. 다영과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었지만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정리할 시간이. 두 사람의 만남은 예전만큼 달콤하지 않았다. 죄책감과 현실의 무게가 사랑보다 더 컸다. 한 달이 지나자 도현과 다영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났다. 처음에는 가끔 만났지만 점차 연락도 줄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둘 다 인정하게 되었다. 다영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와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혼자서는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웠다. 도현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다. 회사 일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이 어려워졌다. 6개월 후 정희와 도현의 이혼이 성립되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정희는 혼자 살기 시작했지만 외로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선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딸을 그리워했다. 화는 났지만 그래도 자신의 딸이었다. 하지만 정희와의 우정을 생각하면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 행복했던 관계들이 모두 파괴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혼이 성립되고 1년이 지났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시간은 조금씩 아픔을 달래주고 있었다. 정희는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35년간 함께했던 남편 없는 생활이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 선자가 그리웠다. 40년간 함께한 친구를 이렇게 잃는 것이 가장 아팠다.
도현과의 이혼은 어쩔 수 없었지만 선자와의 우정까지 잃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도현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회사 일에만 매달렸다. 가정을 잃고 나니 일밖에 할 것이 없었다. 다영과는 이미 6개월 전에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처음에는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다. 가끔 정희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먼저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영은 부산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어머니와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몇 번 전화를 걸어볼 생각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현과도 완전히 헤어졌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서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결국 지속될 수 없는 관계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선자는 4사람 중 가장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할 수 없었고 40년 친구도 잃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다. 가끔 다영의 소식이 궁금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부산에서 새 출발을 잘하고 있는지.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정희에 대한 그리움도 컸다.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정희의 입장을 생각하면 먼저 연락할 수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이 일어났다. 정희는 평소처럼 시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새로운 취미였다. 커피를 마시며 소설을 읽는 것이 요즘 가장 큰 낙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선자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이었다. 선자도 정희를 발견했다. 2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선자가 커피를 받아들고 정희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왔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정희야.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선자야. 정희도 담담하게 답했다. 2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40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순간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함께한 모든 순간들까지. 어떻게 지내? 선자가 먼저 물었다. 그냥. 평범하게. 넌? 나도 마찬가지야. 다영이를 잃고 너까지 잃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기분이었어. 선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1년간 혼자 감당해왔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다영이는 어떻게 지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락 안 하고 있어. 1년째. 선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 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집에서 쫓겨날 때 눈빛을 보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 그래도 엄마잖아. 언제까지 이럴 순 없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다영이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1년 전만 해도 다영이란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났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들었다. 선자야, 그 아이도 충분히 벌을 받았을 거야.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 정말? 응. 물론 그 아이가 한 일은 잘못됐어. 하지만 평생 그 죄만 지고 살 수는 없잖아. 선자는 정희의 말에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1년 동안 딸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정희에게 미안해서 못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고마워, 정희야. 내가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어.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복수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놓아주는 게 나한테도 더 편한 것 같아. 2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1년 만에 나누는 대화치고는 의외로 자연스러웠다. 도현 씨는 어떻게 지내? 선자가 물었다. 모르겠어. 이혼하고 나서는 연락 안 해봤어. 아마 혼자 살고 있을 거야. 후회하지 않아? 3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이제서야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3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강하다 너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 거야.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선자는 친구의 담담한 모습에 감탄했다. 자신은 아직도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하는데 정희는 이미 앞을 보고 있었다.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 우리 우정 말이야.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정희는 한참 생각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부분에서는 선자가 그리웠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응. 다만 예전과는 다를 거야.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거리를 둔 관계가 될 것 같지만 선자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완전히 끝날 줄 알았던 40년 우정에 다시 희망이 보였다.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나도 외로웠어, 선자야. 너와 수다 떨던 시간들이 그리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치유의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다. 카페를 나오며 정희가 말했다. 다영이에게 연락해봐. 그 아이도 엄마가 그리울 거야. 너는 괜찮겠어? 괜찮아. 오히려 그 아이가 가족과 화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걸었다. 예전처럼 팔짱을 끼거나 수다를 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걷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 정희야. 응?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 정말 너무 많은 걸 잃었어. 헤어지는 길목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선자가 물었다. 천천히 해보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응, 고마워. 오늘 만나줘서. 선자가 먼저 돌아서 걸어갔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40년 친구를 완전히 잃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과 함께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설렘도 있었다. 그날 밤 선자는 용기를 내어 다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영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보고 싶다. 부산에 있던 다영은 엄마의 문자를 보고 펑펑 울었다. 1년 동안 기다렸던 연락이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칠 수가 없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모녀는 1년 만에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3개월 후, 정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다. 선자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차를 마셨다. 예전처럼 매일 통화하거나 집을 오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영은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과거를 모두 털어놓고도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조심스럽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다. 도연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회사 일에 더욱 매진하면서도 틈틈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다. 1년 후, 정희는 서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선자도 참석했다. 정희야, 글씨 정말 늘었다. 예쁘게 썼네. 고마워. 요즘 이것만 하고 살거든. 두 친구는 전시회장을 함께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40년 우정의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다. 다영이는 어때? 정희가 물었다. 결혼 준비하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났거든. 정말? 잘 됐네. 너도 초대하고 싶은데. 어떨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
그 아이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어. 2년 후 마이너스 다영의 결혼식. 작은 규모의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정희도 참석해서 다영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와주셔서. 축하해 다영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 네, 이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과거 일은 잊자. 앞으로만 보고 살아.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다. 결혼식 후 집에 돌아가는 길 정희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다.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완전히 끝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시간과 진심 어린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